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2월 겨울이죠. 이 한 겨울 동안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귀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님들 모시고 정신건강 상담소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정신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코너인데 이번 디얼 사이콜로지 코너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요. 저희가 65세를 요새는 노년의 기준이라고 하나요? 보통 연구할 때 그렇게 6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금 수령 나이도 고려해서 아, 65세라고 하는데 요즘 조금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요. 상향해야 된다. 65세가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 너무 젊으시죠? 젊으셔서 맞습니다. 이게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랑은 이미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나이대를 맞으시는 분들도 65세부터 앞으로 내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채워드리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년 심리학자를 모시고 저희 올 겨울 동안 한번 나이듦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박사학위가 그러면은 발달 심리학을 하시고 노년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원래 노년학입니다. 그래서 노년학 노년학 전공을요? 박사입니다. 네. 노년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노년 심리 교수로 재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노년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생소해요. 맞아요. 노년학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과연 노년 심리가 무엇인지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도 되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노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뭐 신체, 정신, 그다음에 뭐 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될 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행동들이나 이제 정서적인 변화, 뭐 이렇게 뭐 인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로 노년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년 심리학을 국내에서 연구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리학과 중에서도 조금 레벨이 있는데 중앙대학교 심리학이 찐이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셨죠, 교수님? 저는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냥 뭐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공계는 카이스트가 최고인 것처럼 심리학과는 중앙대가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실에서 어쨌든 교수로 계시고 또 지금은 학과장이시죠. 학과장은 제가 안식년 가면서 마쳤고요. 네. 지금은 심리서비스 대학원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과장도 역임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원장으로까지 네. 또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국제 학술지, 다양한 학술지에서도 지금 에디터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서 네. 연구자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뭐 밤낮으로 되게 이메일 받느라고 참 정신이 없는데 네. 자고 일어나면 학술지 관련된 이메일이 막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낮에는 학교나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그래서 국내 일을 낮에는 하고 그래서 참 바쁘신 일을 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노년기 심리뿐만 아니라 노년기 정신 건강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주 연구 분야가 노년기 정신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기능 불평등 연구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국내 노년 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노년 심리 전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네, 후학 양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교수님 그 심리학 잡지에서 아. 교수님 연구실 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김기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제 스위스 편도여행 티켓이라고 많이 불렸던 네. 조남 조력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했는지 예고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진짜.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를 드려요. 어흥님 안녕하세요. 고촌 날다람쥐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제임스 팡님 평안한 가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님께서 살다 보니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평범이 제일 어려운 건지 알려주시겠나요? 이렇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맞아요. 네. 네, 백조님도 또 노년을 위해서라고 또 박수를.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년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일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연구를 하는 학문일까요? 노년 심리학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노인들의 삶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그런 학문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뭐 심리, 정서, 사회적인 변화를 좀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다른 변화들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뭐 노년기의 웰빙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이렇게 노년들의 그런 삶을 살펴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신건강과 정체성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하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초점이 노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연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제 연구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연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니 참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주제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아마도 제가 하는 연구는 노년기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대주제 하에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한 4-5가지 정도로 제 연구 분야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했던 연구와 한국에 와서 수행한 그런 연구 여러 가지 합쳐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제 연구의 가장 큰 축은 노년기 정신건강 불평등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노년기에 발생하는 건강의 격차와 그런 불평등을 뭐 사실 그런 사회 인구학적인 그런 변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인종 민족, 특히 그 소수인종을 좀
다루는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다른 그런 뭔가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분들과 다르게 뭐 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용이라든지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연구를 좀 했던 게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하나가 있어요. 불평등 연구가 예, 하나의 이제 세부 주제이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연구는 노년기가 되면 이제 인지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많이 쓰죠. 네, 네. 네. 기억도 안 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라는 굉장히 음. 무서운 그런 질병이 또 노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인지 건강과 관련해서 보호 요인과 또 위험 요인을 찾는 그런 연구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의 인지 기능은 조금 쇠퇴를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요. 근데 쇠퇴하는 그 와중에도 혹시 이거를 더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위험 요인이 없는지, 뭐 예를 들면 저는 사별 같은 네. 사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또 보호 요인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 요인으로는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는지, 인지기능 저하를 조금 덜 빠르게 이렇게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게 올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과 관련된 그런 보호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또 하나는 그 심리 척도, 심리 측정을 할 때 개발을 하세요?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측정 도구가 사실 필요한 게 네.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이것이 이게 적당히 저희가 비교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파악을 하려면 척도가 사실 제대로 된 척도여야 되거든요. 비교를 할 수 있는 척도.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이 측정 동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울증 척도, 그다음에 삶의 질 척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 동등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에서 이런 우울증이나 뭐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고 있는 연구들도 해주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말로 연구를. 네. 알겠습니다. 오영도님 정말 중요한 걸 하고 계신다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년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 좀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주제는 네. 사실 노년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주제가 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정말 모든 주제가 의미가 있었고 되게 흥미로웠던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꼽기가 어렵다. 네,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주제가 흥미롭고 그렇지만 정말 이게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제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이 연구에서 얻은 이런 결과가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르신들을 정말 도와드릴 수 있겠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삶이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네. 그럴 때 더 흥미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연령주의 경험, 특히 이제 사회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내 연령에 따른 그런 연령 차별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어르신들이 자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어요. 특히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결과 자체는 슬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어르신들 차별을
조금 덜 하게 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이 어르신들 자살 사고를 조금 더 이렇게 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더 이렇게 뭔가 흥미가 더 많이 생기고, 아, 그래,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저도 그 재밌었던 게 저번 시간에 한성열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의 노래들이 얼마나 서글픈지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아, 네. 그러니까 서른이 됐는데 벌써 내 나이는 뭐 이제 멀어져 가는데 청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60 그 노부부의 막 이런 노래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한국인들이 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나이에 따른 또 그만큼 또 차별도 그래서 더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할 때 정말 좀 흥미 많이 느끼고 그런 게 훨씬 의미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연구가 또 이제 따라오는데, 근데 보통 흥미 있는 연구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흥미 결과를 보면서 아, 의미가 있다 이랬을 때 또 그 다음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아, 교수님 눈이 반짝반짝 아. 빛나세요. 연구 얘기하면 네. 재밌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연구들이 다 좋고, 근데 이제 그걸 실생활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쓰이면 의미 있겠다라는 게 생길 때 또 힘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노년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저는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보통 노년기 연구, 뭐 노년 심리 연구하면은 다소 이런 주제가 좀 무겁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노년 심리학의 좀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교수님도 젊었을 때 이 연구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20대에 노년에 대한 삶을 그려보고 노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이 노년학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 정말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굉장히 저의 이 20대 시절, 대학생 시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저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노년학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하나를 받게 됐어요. 그 과제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그 노인을 실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든 노인분을 한 분 인터뷰를 해라 하는 게 저희 과제였거든요. 어떤 수업이었는데요? 네, 그 노년 노년 수업에서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할머니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를 뭐 많이 접했지만 할머니의 뭐 그런 살아오신 과정이라든지 현재 본인이 느끼는 감정, 뭐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굉장히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아, 우리 할머니한테 첫 번째, 많이 제가 대화를 많이 안 해봤구나. 이런 쪽으로는. 그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뭐 요즘 어떠신지에 대해서만 여쭤봤지, 할머니의 생애 과정이라든지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많이 안 드려봤구나 해서 되게 충격을 먹었고, 이거를 내가 그냥 할머니의 손녀로서만이 아니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봐도 좀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학문에 조금 이 공부를 하면 학문적으로도 매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계기였고요.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결정을 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많은 학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게 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노년학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운명적으로. 그러네요. 운명적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음. 마주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년학을 쭉 해주신 건데요. 지금도 뭐 아메리카노님이 어머님이 세브란스 외래진로 다니시는데 확실히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병원 뭐 시어머님 모시고도 가고 저희 아버지 모시고도 병원 가보면은 정말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에도 저희가 좀 집중하고 조명을 해보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윤희님이 요양원 운영 자격증을 받으면서 노년화 공부를 조금 하셨었대요. 그래서 노인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이게 공부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해하는 그 정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런 예를 들어 같은 주제더라도 20대 때 느꼈던 그 주제에 대한 그 무게와 네. 제가 지금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그 같은 주제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또 느끼는 것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느끼는 게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노년학이 가지는 매력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런 노년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노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이론으로만 저희가 듣고 배웠던 그 이론이 제가 실제로 삶에서 느끼게 될 때 정말 피부로 와닿고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이론이 체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점점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노년 심리학의 매력이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저희 노년 심리학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제가 조금 셀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학문을 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그 깊이도 달라지고 폭도 달라지고 맞아요. 하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올 겨울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노년학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딱 그 20, 30대 입장에서는 너무 미지의 세계 같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값이 없으니까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공부하신 입장이니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추려서 하나.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저희가 8주, 7, 8주 내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겨울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그 노년에 대한 시각을 좀 넓혀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그 윤희님도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어쨌든 미국에서 노인분들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체감하셨을 때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런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른가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발표 같은 거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 노년의 이미지, 그것과 한국에서 사용했던 노년의 이미지를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 검색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국과 미국에서의 노년의 이미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미국의 노년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가 좀 웃고
좀 약간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좀 밝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노년기 우울증 하면은 이제 검색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밝은 이미지, 그 다음에 부부간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다정하고 웃고 손잡고 손잡고 계시고. 있고 같이 산책하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훨씬 많은 반면에 한국 어르신들의 이제 좀 이미지를 좀 검색을 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뒷모습이 일단 되게 많고 축 처진 구부러진 축 뒷모습. 처진 뒷모습, 그다음에 좀 쓸쓸해 보이고 좀 고독감이 탁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발표하면서도 그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두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미지에서의 정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슬프게도 네. 저희 조력 존엄사 얘기 나왔을 때도요, 스위스로 가는 그 안락사 기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락사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미지도 저희가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불행하고 뭔가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처럼 죽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남겨진 이 삶도 굉장히 좀 아시아권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조금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그 같은 동양인이라도 조금 미국에 사는 뭐 같은 동양인이라도 뭐 되게 다양한 인종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 그 한국 노인분들이 조금 그 자살 생각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편이고 좀 더 우울증, 그다음에 심리적인 고독, 뭔가 고통 이런 수준도 굉장히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 슬픈데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뭔가 연구로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노년기의 우울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지만 조금 밝은 측면, 조금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노년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네, 한번 이 안락사 캡슐 지금은 또 중단되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이 사르코에 대해서 한번 좀 심리학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최근에 이 사르코가 이제 좀 뭐랄까 사용한 거를 두고 그 현지 당국에서 좀 뭐랄까 수사 네네.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그런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처음에 이 존엄사 얘기가 예전에 나왔던 거는 거의 한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마 뭐 많이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그 김할머니께서, 근데 김모 할머니께서 과다출혈로 뇌손상 입으셔서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셨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당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거를 거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논란이 이제 촉발이 되었고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결국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결국은 어떻게 판정을 했냐 하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의 그런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논의 끝에 결국은 연명의료법이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그런 거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안으로 마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 심리학에 대해서도 그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찬반 의견 뭐 이렇게 보자면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측에서는 결국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해서 좀, 예, 좀 찬성을 하는 의견이 좀 한국 국민들 이렇게 뭐 해봤을 때 네. 많이들 찬성하는 상당히 의견으로,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그 연구 보면은 거의 70, 대부분이 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76% 정도, 거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신 것 같고요. 근데 또, 네, 또 반대하는 의견도 근데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이제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리고 반대를 실제로 하고. 그 다녀오셔서 조력사 나는 스위스 다녀왔다 이렇게 조력 존엄사 친구를 보내신 분이 쓴 책에서도 네, 나는 그걸 보고서 계속해서 자책을 했다. 네. 말려볼 걸 그럼에도 아, 이런 맞습니다. 네. 그 기사 저도 봤고, 그 네네. 책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라는 맞아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요동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저도 이런 존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짧게 다루기는 하는데, 그 강의를 앞두고도 이 책을 읽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생각났던 그런 문구가 있는데, 뭐 그 밸브를 일단 준비가 되면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수초 내로 잠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하셨을 때, 인스트럭션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밸브를 당기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뭐 비디오로 녹화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봤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I'm sick. 그러니까 나는 아프다. 그다음에 I wanna die.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I will die.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제 예,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신하연 작가님의 그 책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더불어서 이제 좀 생각났던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D님. 그 일본 영화 네. 플랜 75라고요. 플랜 75 네. 보겠습니다. 플랜 75 어떤 영화인가요? 이거가 이제 정말 그 말 그대로 75세가 되면, 그러니까 가상의 일본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니고요. 이게 네. 뭔가 혹시 시나리오상의 네, 가상의 일본 시나리오상의 이야기요. 네, 그래서 네. 혹시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일본에 뭐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극 중에 정부가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 플랜 75라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받고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받고요. 네, 돈을 받고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망을 선택하도록 하는 뭔가 그런 네,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스포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 배제크님이 지금 유튜브에서 잠깐 보셨다고요? 보셨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 작가님이 감독님이 네. 감독님이 막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 기사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플랜 75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존엄사 얘기가 생각이 안 났던 거는 네,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합의를 해 나가야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 주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아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예 다른 그 웨일 다잉이라는 주제로도 심리학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웰다잉.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이 웰다잉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중에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연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뭐 꼭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노년학 혹은 생사학 전반에 걸쳐서 이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웰다잉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편 또 웰다잉의 연구 참여자로서 제가 참여자로 지금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질적인 연구에 대상자로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가 이미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고 정경희 박사님께서 수행했던 연구신데 네. 제가 그때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참여했던 연구니까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참여자로 참여했던 그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건가요? 그럼 어떻게 죽을 건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뽑으라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이제 저는 나름대로 뽑았는데 저의 답변과 이제 연구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다른 분들의 답변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뭐 사회 경제적인 뭐 이렇게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또 주는지 그런 거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생각이고요.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죽음인지 사실 그거는 굉장히 개인차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결과에서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되게 항목들이 많으니 조금 다양하게 펼쳐놓고 저희가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차가 큰 영역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어려운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답을 찾는 학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는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어떤 그런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떤 연구일지요? 네, 그래서 이 존엄사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또 웰다잉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잘 죽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로 가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노년기를 제가 노년기를 디자인하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년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꾸며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들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고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전에 저희 그래도 질문 2개 정도만 받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레임님께서 노인 되면 착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뭐 타고 날 때는 착하지 않은데 노인이 되면서 착해진다는 이런 질문이신 건지 어쨌든 약간 저희가 공통적으로 뭐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죠. 좀 착하다, 이렇게 친절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따뜻하고 나오죠. 푸근하고 네네네. 글쎄요. 이런 뭔가 성격적인 측면은 사실 이게 성격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심리학 연구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성격이 변한다 이랬을 때는 뭐 한 20대 뭐 한 30대를 기점으로 30대 정도까지는 30 정도까지는 조금 이게 조금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정화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가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성격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렇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 맞고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격 변화에 대한 또 얘기도 있는데 성격 변화가 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 변화가 클 때 이제 좀 뭔가 다른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조금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성격은 조금 변하지 않는 그런 거고 이게 착해진다는 이런
캐릭터 자체도 네. 좀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근데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세대에 내가 조금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약간 이런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뭐 그 발달 과업 중에 하나로 맞아요. 네, 이제 나이가 네.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네네네. 통합이라고. 네, 네. 자아통합감. 네, 네네네. 네. 네, 그런 거를 좀 자아통합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후세대에 좀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럼으로써 나의 이제 삶을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더 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뭔가 나의 소중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챙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또 본다면 이타적여지는 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베제크님께서 착한 사람이 착한 노인이 된다고. 그것도 일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생활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꺼비 3종 세트님 질문인데요. 인생 절반을 넘긴 지금은 잘이란 게 뭔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50만큼이 내가 잘한 건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이 잘이 아니더라고요. 이 잘의 기준을 어디로 둬야 할까요? 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잘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람마다도 다르고 우리가 정말 잘 늙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PD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늙어감의 그런 기준과 또 생각한 이미지와 또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잘, 또 저희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의 잘이 다 다르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잘의 기준이 무엇일지, 그거는 내가 무엇을 이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늙어가는 것이 뭔가 건강하게 내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뭐 내 정신 건강 잘 유지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워낙에 허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늙어감의 기준이 뭐 내 신체 기준은 아니고 잘 늙어가는 것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적으로 뭐 이제 결정 잘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저도 잘 늙어가고 싶지만 그 잘의 기준이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때때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약간 조금 웃기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하나 생각난 게 네. 이효리 네. 가수 이효리님. 네. 이효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이효리님이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잘하면 돼라고 누구한테 이제 어떤 컨텍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잘하면 되지. 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정말 잘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또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뭐 못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또 못하면 안 돼.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 이렇게 되게 웃기게 말씀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또 이 늙어감 나이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들 지금 요즘에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뭐 이제 PD님 뭐 혹은 뭐 이렇게 다른 뭐 강의 요청 주시는 분들도 그러면 잘 늙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좀 해답을 얻고 싶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렇죠. 답을 네. 알려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정말 답을 알고 싶어요 해서 오시고 막 노트를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결국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조금 이렇게 우리 삶에서 되게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런 건지는 제가 이제 좀 가이드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좀 잘 늙어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드릴 테니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떤 것들 주실지 그러면 저희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좋을 피디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죠. 네. 그 가이드라인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주셨어요. 선택, 이별, 습관, 두려움, 삶의 목적, 그다음에 웰다잉, 그리고 장수 노인의 심리적 비밀까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뭐 어떤 내용일까 잘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예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다음 주 차에는요, 노년기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것인지. 근데 그 순간들에 따라서 또 우리가 노화의 속도나 아니면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심리학의 실험이 있어요.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이제 돌리는 그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 실험인데요. 그 엘렌 랭어의 그런 심리학 실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주관적 연령 뭐 약간 이런 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나이를 생각하는지, 그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런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그런 연령 선택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눠볼 게 대표적인 게 이별이잖아요. 이제 노년기에 되면은 우스갯소리로 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턴이 있는데 그 인턴의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인턴한테 이제 그 CEO가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례식장 갔다 왔지. 친구 장례식장. 맞아요. 요즘은 그게 내 일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이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고, 네. 교수님도 사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별은 조금 슬픈 키워드기는 하지만 노년기를 생각했을 때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좀 선정을 해봤는데 뭐 은퇴라든지, 은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또 상실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요. 이제 뭐 그런 사실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거기서도 쇠퇴하기도 상실이 하고요. 오네요. 네, 그렇죠. 인지 기능도 조금 쇠퇴를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상실의 경험, 그 다음에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그래서 이제 배우자 상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별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노년기의 삶을 이제 쭉 가져가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굉장히 좋은 네. 습관들 가지면 좋지요. 왜냐하면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이제 뭐 일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위대한 그런 일상, 굉장히 작은 일상이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습관도 그렇고요. 나이 들어서도 뛸 수 있다는 그런 거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있어요. 네, 요즘에 네. 달리기 하는 할머니, 뭐 이렇게 요즘에 SNS에 굉장히 달구고 있는 그런 달리기 하는 할머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몸짱 시니어. 예, 그 다음에 좀 잘 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그런 연구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흑백 요리사 보니까 요즘에 뭐 그 인생을 요리하라 해서 나의 뭐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의 그런 시그니처 디쉬? 뭐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연구랑 접목시켜서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또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습관에 대한 방송이 좋은 게요.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돼요. 맞아요. 저한테도 또 네.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나도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삶의 목적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인지, 웰다잉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은 50대지만 마음은 20대입니다라고. 너무 좋으십니다, 진짜. 예, 정말. 예, 저도 아직도 20대 그 마음으로,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 상담소 교수님이랑 하면서 교수님은 정신건강관리법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했을 때 등산이라고 얘기해 아, 주셨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작년에 안식년을 다녀오시면서 국내 100대 명산을 완등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역시 이 최 PD님께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100대 명산을 완등했다는 게. 네. 저도 그 몸을 쓰니까 근육도 또 붙고 힘도 붙고 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100대 명산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100대 명산 뭐 이렇게 뭐 100개만 간 것이 아니고 뭐 더 많은 산을 가기는 했는데 나름 뭐 불땡 야크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하는 네네. 100대 명산 완등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인증을 해서 100대 명산을 다 완등을 했고 완주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작년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대 명산 완등을 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용불용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용불용설, 네. 네. 이게 왜 쓰면 쓸수록 또 이렇게 근육이 생긴다. 네, 더 뭔가 이제 또 우리가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이게 딱 노년기에 적합한 사자성어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좀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도 쓰면 쓸수록 더 풍부한 감수성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머리 마음, 인지 기능도 그렇고요. 그렇죠. 마음 네. 근육, 뇌 근육, 그다음에 실제 신체 근육 모두 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이 아니라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또 교수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그때 이제 노화를 늦추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 비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